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지금은 이제 실제로 경영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없는 곳에서 뭔가 일이 터졌는데 내가 감옥 가는 거예요. 경영 책임자한테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대표이사 징역 2년 실형에다가 벌금 20억 나왔거든요. 전과가 많았던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사망자가 3명이나 있었던 게 이제 엄청 괘씸하게 잡힌 거죠. 오늘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생각 없이 그냥 알겠다고 해놓고 후회했어요. 글씨를 쓰는 거여가지고 큰일 났네. 어릴 때 연애 편지도 쓰잖아요. 근데 제 편지 보고서 안 웃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로스쿨에서도 약간 이것 때문에 억까당한 것 같아요. 요즘은 그 변호사 시험 볼 때 컴퓨터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훨씬 점수 높았을 거예요. 진짜 이거 억까였어요, 그건. 그래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사실 이런 컨셉 처음인데 오늘 또 이 주제를 턱하신 이유는 뭔가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이미 좀 한물간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시행이 되게 꽤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2022년 1월 27일 이때 시행됐어요. 3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미 다룰 사람들 다 다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뭐가 다르냐면은 이때 시행 당시에는 되게 좀 파격적인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경과 규정을 뒀어요. 사고가 나는 현장이 진짜 막 여러 가지 현장이 있는데 모든 기업들이 이걸 다 대비할 수가 없다고 해서 조금 큰 규모의 사업장, 기업에 대해서만 이제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시행 당시에는 50명 이상이거나 건설업이면은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이어야지 적용이 됐어요. 솔직히 이거는 저희 영역은 아니다. 옛날 회사에서는 했을 수 있어도 우리 영역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경과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2024년 1월 27일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50명 미만이어도 그리고 50억 원 50억을 O 쓰고 억 치고 2억을 쓰시네요. 후회했어요. 글씨를 쓰는 거여가지고 큰일 났네. 이것도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2024년이잖아요. 1년 정도 지났는데 실제로 뭐 공사하다 보면 공사 사고 나고 경찰 조사 받고 하면 1, 2년 후딱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영세한 사건들이 터질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우리도 이런 것들을 수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 실제로 좀 몰랐는데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사장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사장님들은 딱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타겟이니까 타겟 측에 맞춰서 한 번은 설명을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분석적으로 주제를 정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산업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제로 경영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보니까 이게 2022년에 시행을 했잖아요. 이제서야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2월 기준으로 실제로 판결 나온 게 31건 정도인데 29건은 유죄, 무죄가 2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걸리면은 웬만하면 처벌을 받고 유죄 나온 29건 중에서 실형이 나온 것도 4건이나 있어요. 이게 뭐가 특이한 거냐면은 공사를 할 때 대표이사가 가 있는 경우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내가 없는 곳에서 뭔가 일이 터졌는데 내가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중대재해가 뭔가요? 중대재해라는 게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두 가지 나누고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중대산업재해, 두 번째는 중대시민재해. 이 두 개가 다 중대재해인데요. 중대산업재해는 실제로 뭔가 일을 하다가 일과 관련된 직원들이 다치는 걸 중대산업재해라고 하고 중대시민재해는 이제 관련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공사를 하다가 건물이 무너졌는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깔렸네? 뭐 이런 걸 이제 중대시민재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거의 중대산업재해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뭐냐? 실제로 산업재해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재해 중에서 중대한 걸 중대산업재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건이 보면은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아니면은 똑같은 사고로 6개월 이내에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뭐 이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런 걸 이제 중대산업재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업재해 중에서 조금 빡센 애들을 중대산업재해로 묶어서 처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2년도 시행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저는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처벌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럼 이거 하기 전에는 처벌 안 했던 건가요? 그 전에도 이제 처벌은 받았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서 이제 처벌이 됐었어요.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중대재해처벌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랑 산업안전보건법이랑 형태는 거의 똑같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뭐 제4조 5조 위반해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뭐 사망인 경우에는 얼마, 부상인 경우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조 5조가 의무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해야 되는데 그거 안에서 사고가 일어나면은 처벌한다고 돼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똑같은 경우로 돼 있는데 뭐 제38조 1항부터 제4항, 뭐 39조 2항 이것도 다 의무 규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안 지켜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결국 형태는 똑같아요. 뭔가를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형태는 똑같은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그 의무의 형태가 달라요. 그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켜야 되는 의무 규정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의무 규정들이에요. 보통은 다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엄청 많거든요. 몇백 개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화기를 사용했을 때는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된다. 높은 데서 작업을 할 때는 뭐 안전대를 착용하거나 뭐 이런 것들 다 되게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안 지켰을 때 사고가 나면은 처벌하게 된다는 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식이라면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경영책임자한테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그 이행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너희가 열심히 해서 사고 안 나게 준비를 해놔, 세팅을 해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해가지고 사고 났으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켜야 되는 게 많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규정 보면은 예산도 그냥 무슨 말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사고 예방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방에 다 필요한 것. 그럼 그때 필요한 예산도 제대로 책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게 책임 주체가 되게 달라요. 책임 주체가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중대재해처벌법이 다른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제일 경영자들이 신경을 많이 써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예요, 사업주. 사업주라고 하면은 법인이면은 법인 자체가 사업주인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인에게 뭐 벌금은 부과할 수 있어도 형사처벌을 하려면은 감옥에 넣을 수 없잖아요, 회사 자체를.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사고가 나게 된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돼요, 같이. 그래서 보통 뭐 공사 현장이라고 하면은 현장 소장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만 있는 게 아니라 경영책임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법인 말고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같은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물산이라고 해봐요. 공사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일어나고 있는 공사들이. 옛날에는 그냥 공사 현장에서 뭔가 사고 났으면은 그쪽 관리하던 사람들 직원이 이제 처벌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경영책임자까지 책임이 가니까 심지어 뭐 재벌들이 제드래곤까지 가는 거예요? 삼성물산은 뭐 아니겠지만 그거에 관련된 재벌들이 진짜로 감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 그 실제로 공사하시는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부장급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처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냥 벌금 대납해주고 이런 경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뭐가 다르냐면 보호하는 대상이 달라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던 경우에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근로자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말이에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라는 건 우리 회사의 직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직원이 되는 건데 중처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깔고 가고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이 생겨요.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수급인의 근로자나 노무 제공자도 다 같이 포함되는 건데 이제 근로 제공자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되게 넓은 개념인데 그게 도급이든 용역이든 뭐 위탁이든 다 상관없이 이 사업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다 노무 제공자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기 와서 일을 했으면은 다 노무 제공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 대상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이제 넓어지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5조 때문에 좀 범위가 또 넓어지거든요. 사업주 경영 책임자는 도급, 용역,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제3자 종사자들도 중대산업재해가 안 발생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만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맡겨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다른 회사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회사 직원들이나 아니면 노무 제공자들이 중대재해산업재해를 안 받도록 보호할 책임을 가져요. 우리 회사의 시스템 적용하듯이 똑같이 적용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되게 많은 공사들이 다 도급으로 해서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뭐 하청에 하청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하청이 설령 직원이 다쳤고 그게 뭐 하청이 잘못한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공사 발주한 입장에서 시스템을 제대로 안 갖췄으면 우리 대표이사가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법무법인이잖아요. 우리도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맡긴단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뭘 알아요, 공사에 대해서. 그냥 인테리어 공사 잘 해주세요 이러고 맡기고 공사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가 도구를 맡긴 건데 우리 대표 변호사가 처벌받아야 되냐 하면 좀 억울한 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 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이 개념이 뭐냐면은 공사가 일어나는 장소 아니면 시설 설비 등에서 우리가 점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 관리권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이제 유해 위험 요인들을 파악해서 제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처벌을 받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요인들은 다 통제권이 우리한테 없다 이러면은 우리는 이제 처벌 대상에 빠지는 거죠. 아니 계약서 쓸 때 이런 부분을 명시하면 안 돼요. 이게 더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해서 그러면 무조건 다 그렇게 쓸 것 같지 않아요? 여기 공사에서 일어나는 거는 다 하청의 책임으로 한다, 우리 원청은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계약서 쓸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거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인 법이기 때문에 다 대상이 됩니다.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빡세게. 네, 그 사실 법 취지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처벌하자는
게 목적이거든요. 대표이사가 빨리빨리 공사 끝내라고 하는데 현장 소장이 그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원청이 빨리 끝내고 우리는 안전 같은 거 모르겠다, 니네가 알아서 이렇게 내비두는데 하청업체에서 그렇게 안전을 다 관리할 수 없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게 되면은 시스템을 잘 갖추지 않을까, 이런 목적에서 생긴 법이라서 되게 빡세게 처벌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널티도 강해졌어요. 산업안전보건법 때는 죽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7년 이하 징역이거나 10억 이하였거든요, 벌금이. 근데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벌금도 50억 이하. 혹시 이거 막 숫자가 여기가 크다고 이게 더 세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애초에 7년 이하로밖에 안 되는 거고 1년 이상 징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작이 1년이고 더 위에까지 간다는 거기 때문에 다르긴 해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제 만약에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가 이제 이거랑 똑같아요. 7년 이하 그리고 10억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랑 별개로 손해배상 규정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형사처벌인 거고, 손해배상으로 해서 이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중과실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손해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법에서 5배까지로 가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좀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죄가 거의 대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아까 2월까지 무죄가 2건이라고 했잖아요, 31건 중에. 근데 이제 벌써 3월에 무죄가 2개 더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무죄를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에 이제 무죄가 나오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근데 이번 달에 나온 것까지 체크를 하고 있다니까요. 네, 다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무죄가 4건이에요, 총. 지금 3월 31일 기준으로. 그래서 실제로 무죄 나온 4건 중에 2건은 앞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시행하고 나서는 50억 원 이상부터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50억 원이 안 넘었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배제된 경우에 2건은, 4건 중에. 그러니까 그거는 2024년부터는 다 적용이 되게 되니까 의미가 없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2건을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고단 510이에요. 이거는 뭐였냐면은 사람이 죽었던 사건인데요. 베어링 만드는 이제 공장이었는데, 베어링 찾아보세요. 네네. 기계에다가 이제 뭔가 금속링이랑 고무링을 이제 안착시켜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공구를 쓰게 돼 있는 게 아닌데 외국인 노동자가 이게 편하니까 공구를 쓰다가 기계에 넣었다가 공구가 튕겨 나오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맞아서 죽은 사건인 거예요. 이제 원청이 있고 이것도 하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전담 조직 설치해야 되는데 안 했다. 사업장 유해 위험 요인 확인과 개선 업무 절차 마련을 안 했다.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를 안 지켰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났다라고 해가지고선 기소를 한 거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근데 법원은 여기서 이제 무죄를 줬는데, 그래서 그러면 검찰이 기소한 거, 그 안 지킨 거 다 지킨 거냐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다고 법원도 봤어요. 근데 이 회사가 그래도 잘 지켰던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수시로 위험성 평가도 했고,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했고, 위험성 평가도 했고, 이것저것 다 잘했으니까 설령 뭐 안전 전담 조직을 안 뒀다고 하더라도 그거랑 이 사고 난 거랑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렇게 뭔가 공구를 써서 할 줄 몰랐고, 이 과정에서 그런 작업을 할 줄 몰랐는데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이렇게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 지켰으면은 너희가 안 지킨 거랑 사고 난 거랑은 관련이 없다고 해서 이제 무죄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안전성 뭐 체계 위험 관리 이런 것도 안 했으면은 유죄 나왔을 수도 있는 케이스인데 다행히 무죄가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최근 올해 3월에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3월이니까 이건 심지어 그 사건 검색에도 잘 안 나오는데, 울산지방법원 205 사건. 이 사건은 뭐였냐면은 덤프트럭에 석탄을 이제 실어 놓은 건데, 덤프트럭이 그래서 이제 석탄을 내리려면은 올라가서 내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개를 안 열고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덤프트럭 기사가. 실린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원래 그러면서 그 석탄이 빠져나가야지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꽉 찬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실린더가 망가져가지고선 적재함이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이 깔린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사건인데, 이것도 이제 검찰은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안 마련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결국에 이런 작업들을 할 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지금 어떤 작업 방식으로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 체크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절차 마련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매뉴얼 만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안 했다. 그리고 재해 예방, 예산 편성 같은 거 안 했다. 그런 혐의로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 나온 이유는 결국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건데, 이것도 여기 그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누가 그거를 안 열고 내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매뉴얼 만들었어도 얘가 안 올리고 내린 건데 그걸 뭐 어떻게 막냐라는 게 취지였어요. 법원도 가장 큰 과실은 덤프트럭 잘못 조작한 사람이 큰 과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원래 거기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펜스 쳐져 있는데 들어가셨다가 깔린 거니까 두 번째가 그거. 와, 죽은 사람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본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가 이제 이 짓을 하지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은 것도 잘못 조금 있다
회사 입장이 조금 잘못이 있다고 해서 결국 이것도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들 이제 무죄가 있는 경우고 나머지는 다시 말하면은 사고가 나기만 하면 거의 다 유죄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은 결국에는 사고가 나지 못하게 않게 뭔가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영세한 회사들이 뭐 얼마나 그런 걸 하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규정을 안 지킨 경우가 거의 한 99% 이상일 거예요. 사고 나면 무조건 안 지켰다고 볼 확률이 높은데, 근데 이제 선례를 보면은 그래도 거기서 일부라도 지킨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전에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이런 필요한 매뉴얼 작성 등 이런 것도 다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그 절차가 이제 선행되면은 사고를 사실 100% 막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인과관계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형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준비를 잘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선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좀 그런 데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리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민사로 당하더라도 회사의 책임이 많이 경감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작년에 되게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금 제일 크게 세게 나온 게 어떤 건이냐고 하면은 대표가 상강ENC 사건이라고, 이제 뭐 선박 보수하고 이런 회사거든요. 선박 보수 공사 하다가 위에 뭐 핸드레일 따라서 걸으시는데 원래는 그러면은 뭐 안전대 같은 거 고리 체결해가지고선 설령 발 헛디더라도 떨어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신 거예요. 고리를 안 체결하고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심지어 근데 이거는 유족이랑 합의도 됐어요. 합의도 됐는데도 대표이사 징역 2년 실형에다가 벌금 20억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온 요소들이 이제 양형 요소들을 보면은 실제로 그런 체계를 하나도 안 갖췄던 거고 사고가 많이 났어요. 전과가 많았던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사망자가 3명이나 있었던 게 이제 엄청 괘씸하게 잡힌 거죠. 그래서 유족이랑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실형이 나왔던 걸 볼 수 있어서, 징역 2년이면 진짜 큰 거거든요. 감옥에 그 대표이사님이 갑자기 감옥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뭐 그래도 회사 크게 하시던 분인데, 그러니까 뭐라도 준비를 좀 해놔야지 설령 처벌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아예 대비를 안 해놨다가 사고가 나면 진짜 크게 고생할 수 있다는 걸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벌금 20억은 회사에 부과돼요. 그치, 법인에서 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대비하는 비용이 이거 20억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싸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고는 항상 언제나 일어나거든요. 사고는 언제 일어나기 때문에 좀이라도 뭔가 대비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생각보다 많은 회사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공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이제 뭐 이미 일이 터졌다면은 그래도 무죄를 받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잘 잡아서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실 것 같고, 일이 터지기 전이라면은 미리 체계를 만들어 놓으셔서 나중에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회사나 아니면 이제 대표이사 개인이 입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 가이드라인도 많이 배포하고 있는데 막상 보면 어려워요.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초반에 다 세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상담을 받으셔서 나중에 특히 재산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